전화 주세요. 자, 우리 지금 아침 9시 반부터 다들 나오셨죠? 오늘은 선생님이 미리 고지한 대로 우리 망포중 친구들 내일이 당장 시험이니까 시험 문제에 학교 선생님이 나온다고 했었던 부분들 확인을 해가지고 조금 더 한번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프린트 나눠줬었나요? 나눠줬었는데 가지고 온 사람 있어요? 선생님한테 한 방만 빌려주세요. 네. 일단은 우리 필기할 수 있는 것들 한번 꺼내주시고 선생님이 여러분들 학습지에 나와 있는 내용 토대로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었던 그 단원들 어떤 부분으로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오늘 수업은 오늘을 끝으로 여러분들 내일 시험 잘 보고 시험 점수가 어떻게 나왔든 선생님한테 꼭 보내주는 걸로 아시겠죠? 우리 10명이 넘게 있는데 대답이 없어요. 자,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시험 결과가 어떻든지 선생님한테 꼭 얘기해주고 시험지 뭐 틀렸는지 혹은 뭐 어떻게 나왔는지 선생님한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요 4대 문명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친구들 이제 4대 문명 모르는 사람들 없죠. 그쵸? 자, 순서대로 나열하면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고 인도, 그리고 중국. 이렇게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그리고 인더스 문명, 중국 문명까지 총 4대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4대 문명은요, 문명마다의 문자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무엇을 사용했다? 신석기와 청동기야. 네, 청동기를 사용했다라는 거. 그리고 큰 강 유역 근처에서 이제 형성이 되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두 개의 강이죠. 메소라는 말 자체가 무엇 사이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무엇 사이에. 그럼 무엇 사이에요? 포타. 강이죠. 강과 강 사이에 형성이 되었으니까 강이 한 가지 이상이었겠죠. 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집트 하면은요, 우리가 딱 떠오르죠? 나일강. 나일강은요, 주기적으로 범람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일강 근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휩쓸어 갔었는데, 공포의 나일강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주기적으로 범람한 덕분에 토지가 비옥하게 되었었다. 자, 그리고 인도는요, 인더스강. 중국은 황허강. 네, 이렇게 강 이야기를 해보았고, 자, 메소포타미아는 누가? 수메르인이 무슨 문자를 사용했다 그랬었죠? 네, 맞습니다. 쐐기 문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쐐기 문자를 사용을 했었고, 지형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메소포타미아 자체가 서아시아 일대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지형이다? 개방적 지형이다.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사고가 개방적이다, 뭐 보수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자, 서아시아 일대, 동서남북으로 다 뚫려 있어요. 자, 그래서 다른 이민족의 침입이 잦을 수밖에 없었던 지형이었어. 단점이 있었죠? 이민족의 침입이 잦다. 자, 그러면서 자리 잡은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 바로, 네, 현세적 세계관이다. 내세적 세계관 아니다. 현세적 세계관이 된다.
이 현세적 세계관이 있다라는 것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길가메시 서사시가 된다. 길가메시 서사시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길가메시 서사시를 통해 가지고 이 서아시아에서 형성된 메소포타미아의 이 문명의 이 사람들은 현세적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길가메시 서사시를 통해서 다신교, 여러 신들을 모시는 다신교도 들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다신교 그리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이 메소포타미아만의 신전이 있었죠. 어떤 신전이 있었죠? 그렇죠. 지구라트 있었습니다. 자, 지구라트 여기까지. 자,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60진법을 사용하고 태음력을 사용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집트로 그러면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지형이 어때요? 네, 폐쇄적 지형이에요. 이집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봐야 돼. 아프리카에 있죠. 북아프리카에 있어요. 자, 그래서 북아프리카 이 동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폐쇄적 지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통일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 오랜 통일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 자, 그럼 왕의 권력이 강했을까요? 약했을까요? 바로 강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왕을 우리가 파라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파라오의 권능, 굉장히 강한 이 권력을 알 수 있는 오늘날의 가장 오래된 인공 축조물이 있는데요. 바로 피라미드, 그리고 스핑크스 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집트에 하면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문자가 있어요. 어떤 문자를 사용했다 그랬지? 네, 상형 문자, 그림 문자라고도 하는데, 이 상형 문자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기도 했었고, 그림처럼 그려진 문자들, 이 사람의 옆모습을 그려놓는 이러한 문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폐쇄적 지형이고 이민족의 침입이 없습니다. 이민족이 잘 침입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통일왕조를 유지했고 왕의 권한은 강했었고. 자, 그러면서 자리 잡은 내세적 세계관. 내세적 세계관. 내세적 세계관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면요. 자, 내세적 세계관. 여기는 이제 현세적 세계관을 길가메시 서사시를 통해서 알았었잖아. 이집트는 무엇을 통해서 내세적 세계관을 알 수 있어? 바로 사자에서 죽은 사람한테 이제 이 책을 같이 넣어주죠. 자, 그래서 이 사자에서까지 이야기를 해보고, 마찬가지로 이집트도 파라오가 누구야? 태양신 라의 아들이죠. 그렇다고 이집트의 신이 태양신만 있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죽음과 이제 탄생을 관장하는 이시스나 오시리스와 같은 신들도 있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이집트도 다신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집트에서는요, 십진법을 사용하고 태양력을 사용했다. 그리고 이제 측량술이라던가, 왜?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계속 범람하잖아. 그래서 측량술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언제 이제 나일강이 넘치는지 그 주기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이런 천문 기술들도 이제 발달했었던 게 바로 이집트다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랑 이집트, 인더스, 중국이 하나의 원래 같이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 범위가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잖아. 그치? 여러분도 시험 범위 되게 조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4대 문명에 대해서 두 개씩 짝 지어져 가지고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두 개,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물어봐가지고 여기에서만 두 문제 정도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인도와 중국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재 지금 4대 문명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인더스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더스 강에서 형성이 되었었던 인도 문명은요, 원래는 모헨조다로나 하라파와 같은 계획 도시들이 있었는데, 즉 인더스강 유역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즉 인도 원주민들이 있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인도에 원주민들이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돌연 누가 침입하게 됩니까? 바로 맞아요. 그들 스스로 숭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리아인이 침입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리아인이 침입을 하게 되자 아리아인들은 이 이후에는 원래 아리아인의 종교였었던 브라만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 신분제도를 강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신분제도가 무엇이었어요? 네, 카스트제가 되겠습니다. 자, 카스트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이 신분을 나누어 놓은 것인데요. 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되는 키워드가 있죠. 이 카스트제의 신분제도, 신분끼리의 계급 이동이 가능했다, 불가능했다?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노력한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체제가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이 꼭대기에 있는 신분이 바로 브라만이라고 해가지고 이 브라만이라는 신분 제도는 브라만교라고 이야기했잖아. 여기에서 모시는 신은 우주를 창시하신 이 브라마, 그리고 브라마를 비롯한 여러 자연의 신들을 숭배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브라마한테 뭐 하는 거야?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바로 브라만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누구였어? 그렇죠. 크샤트리아. 자, 크샤트리아가 이제 이 두 번째 신분이었습니다. 귀족, 군인과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이해를 해보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세 번째는요, 바로 바이샤가 되겠습니다. 바이샤랑 수두라를 같은 세 글자라고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부터 벌써 헷갈리면 안 돼요. 바이샤. 자, 바이샤는 일종의 평민, 상업활동을 하는 상민계층이었었고, 자, 그리고 네 번째, 여기 가장 마지막에 있는 신분계층을 우리가 네, 수두라라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수두라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집에 이제 가정일을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노예라고만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가촉천민도 있었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인도에서 조금 어렵게 시험 문제를 나온다면 이 문제를 여러 번 우리가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풀어봤었는데 실제로 많이 나왔었죠. 무엇이었냐? 아리아인이 모헨조다로나 하라파와 같은 계획 도시를 만든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요 시기를 두루 묶어가지고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 아시겠죠? 자, 이 브라만교는 아리아인의 종교. 자, 그리고 모헨조다로나 하라파는 아리아인이 만든 게 아니라 인더스강 유역에서 자리 잡았었던 원주민들이 형성했었던 계획 도시가 되겠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맥락상으로만 이해를 해두면 되는데 시험 문제에 뭐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그래도 흐름상으로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는 부분. 자, 여기에 보이면 이 카스트제가 엄청나게 엄격하잖아, 얘들아. 유연하지가 않아요. 엄격해요. 엄격한 신분제도와 그리고 이제 구시대적인 이런 제사장의 이 제사 의식에 반대하면서 툭 튀어나간 종교가 있단 말이야. 그 종교가 어디였을까? 바로 불교였어요. 자, 불교는 이 카스트제에 반대했었다. 자, 그래서 카스트제에
반대하면서 고다마 시타르타가 창시한 종교가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알렉산드로스의 동방원정 배웠었잖아요. 그쵸? 알렉산드로스가 동방원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시작됐어? 헬레니즘 문화가 이제 자리 잡으면서 헬레니즘 시대가 시작됐잖아. 그치? 세계 시민주의 그리고 개인주의. 그 당시 그리스인들을 이제 인더스강 유역으로 많이 이주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헬레니즘이 형성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알고 있죠? 신들의 모습을 이제 상으로 많이 형상화한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떠올리는데 이 그리스인들의 문화가 어디에까지 전파되게 된다? 인도에 전파가 되면서 부처님의 모습, 즉 부처의 모습을 형상화한 불상들이 만들어졌다. 헬레니즘 문화 이제 자리 잡으면서 영향을 주고받는구나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인도는 어렵지 않죠. 자, 중국은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테스트를 볼 때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있죠. 자, 중국은 이제 하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직 그에 대한 근거는 조금 부족해서 우리들의 교과서에는요, 구체적으로 실리지 않고 거진 이제 한 문장으로 실려 있습니다. 하나라 다음에 무슨 나라예요? 네, 상나라. 그리고 나서 네, 상나라를 멸망시키는 주나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우리의 시작은 어디예요?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중에 상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나라는 어디 강에서? 바로 황허강에서 창장강 일대까지 넘어가는 곳은 어디예요? 주나라예요. 황허랑 창장강까지 영토가 넓어지는 건 주나라고 그 넓어진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지방 제도가 바로 봉건제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상나라에서는요 왕의 힘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왕이 일종의 대표자로서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나라의 큰 일은요 하늘에게 점을 쳤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자리 잡은 문자가 갑골문. 갑골문이 오늘날의 이제 한자의 근원이 되고, 이 갑골문과 그리고 점성술 등이 발달하게 된다라는 특징으로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나라 같은 경우엔 주나라가 어디를 멸망시켰어? 상나라를 멸망시켰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렇게 친하던 이 이웃나라를 그 형님의 나라처럼 모셨었던 이 상나라를 멸망시킬 수가 있냐? 너네 진짜 배은만덕하다 주나라라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수양산에 들어가가지고 고사리를 캐먹고 살았었던 두 성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쵸? 그 행위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상을 무너뜨리고 이 세워진 주나라의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좀 배신감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정말 주나라의 것이라면 입도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많았었다. 그러니까 주나라 입장에서는요. 이 분열된 민심을 어떻게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로 수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했었던 게 네, 맞습니다. 천명사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었다.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어차피 이렇게 될 일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주나라는 넓어진 영토, 상나라를 무너뜨리면서 황허강과 창장강 일대까지 넓어진 영토를 어떻게 다스린다 그랬었죠? 바로, 그렇지, 주의 혈연적 봉건제. 주의 혈연적 봉건제가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혈연적 봉건제로 지방에 이제 제후를 책봉해가지고 제후를 보내고 지방을 다스렸었는데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 북쪽에서 서쪽에서 이제 북서쪽에서 유목민족들, 이민족들이 침입을 하게 되는데 그들을 기록에 의하면 견융이에요. 바로 개 같은 존재라고까지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는데 그만큼이나 이제 주나라가 굉장히 싫어했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이 서북민이 침입을 하게 되자 주나라는 이제 수도를 옮기게 돼요. 수도를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다 그랬었죠? 호경에서 나급으로 옮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이 황허강이 있으면, 아이고, 떨어뜨렸네요. 자, 황허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밑에 흐르는 게 창장강이고, 양쯔강. 창량강 이남 지역은 우리가 이 남쪽 따뜻해요. 그래서 곡식이 자라기가 좋아요. 그래서 여길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네, 곡창지대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곡창지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는 여러분들 아직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지만 송나라 때 여기에서 벼농사, 이모작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장안의 화제가 되는 그 얘기 했었죠. 장안, 그리고 여기 나급, 러향이라고도 불리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곳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2학기 때 배울 이 송나라의 수도가 되는 카이펑, 개봉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이제 호경이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호경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나급으로 이동했대. 그러면은 어디로 이동했다? 동쪽으로 이동했다. 그래서 우리가 호경에서 나급으로 수도를 옮긴 것을 주의 동쪽으로 천도하다라 그래서 주의 동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죠. 그쵸?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한 판에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 학습지에 대한 내용은 정리를 했고,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는 어디가 들어가지 않아요? 바로 춘추전국시대와 그리고 진나라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건너뛰어가지고 중국 한나라에서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그 한나라, 원래 진나라랑 한나라는 하나의 단원이야, 얘들아. 하나의 소단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소단원 제목을 봐도 진한제국이 발달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 진나라는 제외를 하고 한나라부터 시험 범위에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 한나라에서 무조건 하나 이상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얘기겠죠. 그쵸? 자, 한나라. 이전에는 무슨 나라였었다? 진나라. 진나라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거야. 그치? 자, 그러면 한나라는 중국을 어떻게 한 거야? 최초로 통일한 게 아니라 재통일한 거예요. 그래서 재통일. 중국을 재통일한 것이다. 이런 키워드는 기억을 조금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한나라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임금은 딱 두 임금이 있다 그랬어요. 누구? 한나라를 세운 한 고조, 그리고 7대왕 한 무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고조는요, 유방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초한지 한 번씩 들어봤죠. 이 초나라의 항우와 그리고 이 한나라의 유방이 전쟁 끝에 이제 유방의 한나라가 자리 잡는다. 그래서 유씨 왕조가 자리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고조는 처음에는 이제 이 진나라 때 축조했었던 대규모의 건축물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지? 만리장성. 이 만리장성이 한나라 때 돼가지고 완성이 된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완성이 될 시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만리장성을 세운 목적이 누구였어? 맞아, 흉노종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였잖아. 흉노종과의 이 갈등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나름대로 유방은 어떻게 풀어가려고 그랬었다? 조금 우호적이게, 친하게, 우리가 친하게 할게 하면서 이제 한나라에 있는 왕실의 이제 궁녀들을 흉노 제국에 시집을 보내기도 하고 막 그랬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한고조는 뭔가 되게 적극적인 정복 활동보다는 나라가 이제 막 세워졌으니까 조금 흐름을 좀 읽는 그런 정치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고조는 바로 군국제를 실시한다. 군국제는 군현제와 봉건제가 절충된 것이고, 군국제를 통해 가지고 통치를 하려고 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무제의 통치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학습지에는 한고조가 막 엄청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쌤이 살짝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한무제는요, 전국에 이것을 실시했는데 바로 이것이 무엇이었다? 네, 군현제를 실시했다. 전국에 군현제 실시. 자, 군현제를 실시하면 왕의 힘이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강해집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중앙집권화에 이 일조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중앙집권 네, 이제 도움을 주었었다. 중앙집권이라는 게 뭐라 그래서 왕의 힘이 세진다. 가운데로 모인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전국에 9년제를 실시했다. 자, 그리고 한무제의 업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무제는 일단 영토를 확장을 했었는데, 활발한 정복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월지 베트남을 넘어가지고 중앙아시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의 최초의 나라가 어떤 나라죠? 고조선이죠. 고조선까지 무너뜨리기도 했으며 이 나름대로 이제 흉노랑 친하게 지냈었던 선대들과는 다르게 한무제는 어떻게 했다? 흉노를 정벌. 그렇지. 흉노를 정벌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흉노 정벌과 고조선 멸망은 같이 한번 적어둡시다. 자, 그리고 한무제가 이러한 정복활동 과정에서 이제 월지에다가 무엇을 했어요? 파병을 요청하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을 보내는데 이 사람이 누구다? 네, 장건이라는 인물입니다. 장건의 서역 파견. 월지에 가서 원병을 조금 지원해 달라고 해라. 원병이 지원병이잖아, 얘들아. 그치? 원병을 조금 요청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장건을 보냈는데요. 자, 이 장건의 서역 파견은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성공적이진 않았어. 왜냐하면 월지에서는 거절을 했었기 때문인데 장건의 서역 파견은 다른 의미로 큰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이 과정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지. 무슨 게? 네, 비단길이라 그래서 실크로드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동서교역로를 발견한다. 동서교역로, 실크로드, 비단길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무제 당시에 이제 역사를 기입하는 이 인물도 있었는데요. 누구였을까요? 네, 사마천. 이 사마천의 사기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한무제 장건의 서역 파견으로 동서교역로까지 발견을 했었고, 그리고 소금과 철의 전매제도까지. 전매제도가 무슨 의미라 그랬지? 나라에서 전매특허, 나라에서 전매, 즉 생산하고 판매까지 나라에서만 운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전매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한 나라의 키워드 한 명 더 아까 이야기한 사마천의 역사서가 되는 사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정리를 하면 일단은 한나라는 거의 끝이 나게 되었고요. 자, 그러다가 이 한나라가 결국에는 멸망해요. 왕망의 신나라에 의해 가지고 멸망하는데 왕망의 신나라에서 멸망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신나라 왕망을 밀어내고 이 신나라를 밀어내고 한나라를 세웠었던 유씨 왕조들, 옛 유씨 왕조들이 또 모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세운 나라가 무엇이었다? 네, 후한. 세운 사람은 유수라는 인물이었었고요. 후한을 세우게 된다. 그런데 후한에서도 이 원래 자영농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귀족들이 조금 대규모의 토지를 보유하는 등 이 자영농들이 성장할 수 없게 되는 이유가 돼요. 그래서 지방에 호족 세력들이 지방의 농민들을 지배하면서 세력을 유지했었단 말이야. 자, 그러자 이제 노란 색깔 두건을 쓴 농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서게 되는 거야. 무슨 난? 맞아요. 황건적의 난. 자,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면서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로 분열이 된다.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삼국시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요 시기를 우리가 삼국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삼국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는데 후한에서 이제 후한은 거의 넘어갈 거거든요. 근데 빼놓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한 번 더 우리가 캐치를 해줄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후한 때 얘들아 중국의 3대 발명품 기억나? 뭐였었지? 네, 종이, 화약, 나침반이었었잖아. 그 중에서 이제 종이가 이때 만들어졌었다. 바로 채륜이라는 인물인데요. 채륜의
제지술 개발로 종이를 만들었다. 체륜의 제지술 개발로 종이를 만들었다. 이런 키워드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위촉 5로 같이 한번 가볼게. 자, 황건적의 난으로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로 분열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치고 나갔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라 그랬었죠? 위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위나라 중에서도 이 위나라를 세운 사람이 조비잖아. 조조의 아들 조비. 그 전에 이미 조조가 만들었었던 이 관료를 뽑는 제도가 있었어요. 어떤 제도? 구품중정제. 조조가 만들었답니다. 자, 구품중정제라고 해서 관리를 품과대로 나눠가지고 이제 선발하는 제도가 구품중정제였잖아. 단점이 있어. 어떤 단점? 그렇지. 문벌귀족이 많아진다. 문벌귀족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나 다를까 호안에서 한건적의 난이 왜 일어났다 그랬어요? 호족 세력들이 지방의 농민들을 이제 복속을 시키면서 일어났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품중정제라고 하면은 문벌귀족 요 키워드 많이 양성이 될 수 있겠다는 단점이 있구나. 요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위초고 다음에 이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사실 위나라가 이제 이 세 나라를 병합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등장한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가 바로 사마염의 서진, 진나라입니다. 그냥 진나라라 그러면 어디랑 헷갈리겠어요? 진시황의 진나라랑 헷갈리겠어요? 실제로 중학교에서 나온 문제, 이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를 하나의 나라로 만든 것은 진시황의 진나라다라는 선지가 있었던 문제가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겠죠? 사마염의 진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사마염의 진나라가 되겠다.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들어붙어서 위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위진. 근데 여기서 따그닥 다섯 쪽의 북방 민족들이 침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갈족, 선미족, 가일족, 강족, 저족 다섯 족들이 침입을 해오게 되면서 진나라가 아래로 밀려가네요. 그래서 우리가 서진이 뭐가 됐다? 동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래서 북조와 남조로 나눠지는 이 시기를 다 두루 통틀어서 묶어가지고 뭐라고 한다? 위진, 남북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위진, 남북조. 자, 일단 북조는요, 그 다섯 쪽의 오랑캐들, 즉 유목민족들이 세웠었던 나라를 두루 이제 북조로 하나로 묶었었는데, 북조 중에서도 가장 치고 나갔었던 나라는 북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다섯 쪽의 이 북방민족들 중에서도 선비족, 선비족이 세운 나라였었고, 북위를 이제 성립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였었다? 맞아요. 효문제. 여러분들이 이 탁발갱으로 알고 있는 효문제라는 인물. 자, 효문제의 정책들이 훗날 이 후대에 이제 중국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균전제. 토지를 이제 균등하게 분배하는 균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호한, 오랑캐 한족 할 때 북방민족과 한족의 문화를 어떻게 한다? 융합시킨다. 호한융합 정책이 되겠습니다. 호한융합 정책 해가지고 이러한 정책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한족과의 결혼을 장려했다. 한족과 결혼을 장려했다. 이런 것들도 사실 호환융합 정책, 즉 하나 정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족의 성씨를 쓰려고 한다던가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다. 자, 남조는요, 여러 번 왕조가 바뀌었어요. 동진이었다가
동진이었었다가 이제 송나라였었다가 제나라였었다가 양나라였었다가 다시 진나라였다가 나라의 왕조가 여러 번 바뀌던 시기, 그래서 혼란기였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지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카메라 살짝 옆으로 옮겨가지고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왔습니다. 옆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자,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러 번 왕조가 바뀌었었던 시기, 하지만 동쪽으로 밀렸었다라 그랬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강남 지역, 강남이면 어느 강 이남이라 그랬었어요? 어느 강? 네, 창장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창장강 이남 지역에 이 강남으로 이주를 하면서 강남 지역을 개발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기를 다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위진 남북조다라고 합니다. 위진 남북조. 자, 위진 남북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북조에서는 북위의 이 선비족의 나라였었던 북위의 효문제가 사망하게 되다 북주와 북제로 분열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능력이 있는 인물이 딱 대두되는 것이죠. 그 인물이 누구였었다? 바로 양견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진남북조의 혼란기, 북조와 남조의 혼란기를 누가? 양견이 진압하게 된다. 그래서 수나라를 세운다. 수나라에서도 우리가 딱 기억해줘야 되는 사람은 두 명, 수문제와 누구? 양제,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수문제와 수양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문제가 바로 수나라를 세웠었던 북주의 양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열되었었던 남북조를 통일한 사람이 바로 수문제였었고요. 자, 수문제가 실시했었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 잘 나오겠죠. 무엇일까요? 과거제를 실시합니다. 능력 있는 관리를 무엇을 통해 선발하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 가지고 선발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 가지고 선발하는 행위는요, 여러분 사실상 이 고품중정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쵸? 왜 시험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붙고 어떤 사람은 못 붙을 거 아니야. 무엇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과거제를 실시하게 되면은 고품중정제의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토지, 조세제도를 개편하게 되면서 수문제가 시행했었던 이 정책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 균전제예요. 균전제. 아시겠죠? 균전제. 자, 균전제를 이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시험지에 여기 학습지에도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해보게요. 나와 있는 것만 빠르게 하는 게 도움이 되니까. 수나라. 그쵸. 자, 균전제 실시를 하면서 부병제를 이야기했는데 부병제가 무엇이냐? 농부가 무엇이 된다? 농부가 뭐가 돼요? 병사가 돼요. 알겠죠? 원래 나랏일, 농사 이렇게 짓고 있다가 나라에 큰일이 났대. 그러면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군인이 되는 게 바로 이제 부병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수양제의 엄청난 업적은요. 선생님이 옆에다가 요거 그려놨었잖아. 그치? 자, 창장강 이남은 이제 곡창지대라 그랬었잖아. 자, 창장강에서 이 위에 있는 항어강을 지나서 당시 이제 군사적인 요충지가 되었었던 이곳 베이징까지 베이징까지 물자를 이송할 수 있는 길 무엇을 둔다? 대운하를 건설하게 된다. 대운하가 어디를 스쳐가는지 잘 보세요. 바로 이 수나라의 수도인 장안을 지나쳐갑니다. 자, 그래서 대운하 건설